지금 물밑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보유한 막대한 XRP 에스크로 물량을 둘러싸고 우리가 평소에 듣던 가격 등락 뉴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당히 큰 설계가 진행 중인 가능성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에스크로의 베일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되면은 왜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가지고 이 시스템적인 폭등이 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볼 예정이고요. 이 먼저 리플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가장 뜨거운 소문부터 살펴볼까요?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둔 400억 개 규모의 XRP에 대해서 이 행방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규모 소각설입니다. 이 말 그대로 리플사가 이 400억 개 중에 상당량을 한꺼번에 불살라 버림으로써 시장에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추측인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희소성 때문인데요. 즉 수요 공급의 원리 때문인 거고, 공급량이 확 줄어들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만약에 400억 개 중에 절반을 소각한다 쳤을 때 현재 2달러 수준이던 XRP 가격이 그야말로 단숨에 몇 배로 강력하게 상승, 이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래서예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번이 진짜 막판 저가 매수 찬스다, 곧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거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들 소각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각설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에스크로 물량을 소각하지 않고 통째로 어떤 큰손들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중앙은행이나 이 초대형 금융기관을 뜻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XRP 400억 개를 시장에 푸는 대신에 미국 정부라거나 미국의 은행 창고에 넣어버린다, 뭐 이런 시나리오겠죠.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싶겠지만요, 이 근거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쪽의 움직임과도 은근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작년이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건을 전부 다 복귀하자마자 상당히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그리고 디지털 자산 비축구 설립이라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국고에 비축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XRP가 포함이 됐었어요. 이 보통 정부가 비트코인쯤은 몰라도 알트를 비축한다? 생소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별도 예치하고 XRP,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같은 토큰들 여기서 따로 모아두는 디지털 자산 스톡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실제 행정명령에 그런 내용이 담겼었고요. 정부 관리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공개가 됐었어요. 이런 소식들이 XRP 커뮤니티에 얼마나 큰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을지 아마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혹시 미국 정부가 XRP를 잔뜩 사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도 바로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지루했던 소송이 마침내 작년 8월에 종결된 점, 벌금 1억 2,500만 달러 내면서 서로 항소 취하하면서 XRP의 미국 내부 법적 지위 문제가 일단락이 됐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XRP를 이제는 미국 기관들도 이 찝찝함이 없이 그냥 다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 중일 때는 증권이냐 아니냐 불확실해가지고 기관 파트너들이 쉽게 못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장애물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됐습니다. 제도권 진입의 문이 열린 셈이겠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정부에서 우리 디지털 자산 비축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침 XRP 소송까지도 해결됐어요. 리플이 그 물량을 쥐고 있고요. 뭔가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수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도 리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정작 리플 경영진은 에스크로에 대해서 그동안 별말이 없었습니다. 이 매달 10억 개씩 규칙적으로 푸는 메커니즘만 운영을 할 뿐이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계획을 밝힌 적이 없었죠. 왜 그렇게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이 너무 거대한 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무슨 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이 국가급의 합의, 즉 미국 정부라거나 다수 중앙은행과의 모종의 합의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게 물밑에서 오가고 있었다면은 리플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발표 전까지 함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괜히 시장에 흘렸다가 소문 커지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 정황 증거는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XRP 옹호자로서 유명한 에도아르도 파리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작년 6월 말에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 XRP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뭐라고 했냐? 리플이 에스크로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걸 밝히는 순간 XRP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는 게임이 끝이다라고요. 그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최후 기한이다. 뭐 이런 식의 도발적인 메시지였는데 XRP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란 투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호언장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파리나는 근거도 몇 개를 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이미 XRP 에스크로 일부를 확보했다라는 여러가지 상당히 구체적인 음모론적 주장도 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장이고요.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전개가 되고 있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리플이 은행이 될 거라고 했을 때 비웃었었지만 이제 한번 봐라. 리플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냐. 이런 말까지도 남겼는데요.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로 치부하기에는 최근 리플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리플이 진짜로 은행 면허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작년 7월 초 리플 CEO가 미국에서 전국 은행 면허 신청했다라고 공개했었죠. 연방준비랑도 이 직접 연결되는 계좌를 얻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왜 리플은 굳이 은행이 되려고 할까요? 이 기존 은행들을 우회해가지고 더 빠르게 결제하고 비용 줄이려고 그런다라고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금융권으로 본격적인 편입되는 아주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리플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거를 제대로 굴리고자 했을 때 은행 인프라가 필요하니까요. 은행 면허를 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리플은 XRP를 금융 시스템에서 깊숙하게 박아 넣을 생각이라는 거. 이 스테이블 코인, 은행인가 연준 계좌까지도 모두 다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XRP는 거기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매개체라는 거겠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XRP의 에스크로에 담긴 400억 개의 토큰들은 단순하게 매달 조금씩 풀어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는 이런 안정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는 뇌관일지도 모르겠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이 뇌관을 잘 봉인을 해두면서 또 한편으로는 규제랑 싸움도 치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순간 그 뇌관의 봉인을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소각이 됐든 간에 기관 이관이든 간에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가격의 의미가 바뀐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적인 폭등이라는 말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단순한 가격 급등이랑 시스템적 폭등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전자는 그냥 시장 참가자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차트가 올라가는 걸 뜻합니다. 어제 2달러였던 게 오늘 4달러가 되고 또 내일은 3달러가 되고 이런 거는 흔히 보는 시장 변동성, 차트의 흐름들이죠. 하지만 시스템적 폭등은 이 자산의 가치 산정 체계 자체가 재편될 때 일어납니다. 쉽게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이 금 같은 경우를 보죠. 옛날에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였죠. 근데 어느 순간 화폐랑 연동됐고 금 본위제가 되면서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돌덩이였던 금이 화폐에 견줄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 XRP도 만약에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컴포넌트, 이 부품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사람들은 더 이상 XRP를 알트코인 3등, 4등 되는 이런 코인으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국가 간의 송금 표준 브릿지라거나 디지털 시대의 준비 자산이라거나 이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각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가격 논리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 지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유통 물량만으로는 이 시세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지 모르는 거고 이미 상당량은 중앙은행 금고라거나 국제기구 지갑에 있고요. 시장에 풀린 물건들은 적으니까 옛날 기준으로 몇 달러가 비싸네, 몇 달러가 저렴하네 이런 논쟁들이 무색해질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공식 현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설과 그냥 시나리오 이 정도뿐일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너무 앞서가서 XRP 곧 100배 간대 이런 식으로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반대로 늘 있던 허풍이야 이러고 무시할 일도 아니라는 거. 실제 팩트들이랑 가능성의 맥락을 짚어보셔야겠죠. 팩트라고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XRP를 언급했다. 이건 팩트고요. 또 리플이 은행 면허 신청했다. 팩트죠. SEC 소송 끝났다. 역시 팩트고요. 리플의 주요 임원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의미심장한 암시를 줬다. 이거는 절반만 맞겠습니다. 또 거래소에서 XRP가 대량 인출되고 있다. 이것도 온체인 지표상의 팩트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정확한 사실 팩트들은요.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에 XRP를 현재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XRP 가격에 우상향이 기대되고 있다는 전망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타이밍과 범위의 문제겠죠. 정말로 400억 개를 한 방에 소각을 할지 아니면은 기관에게 천천히 배분을 할지 아니면은 그 둘을 병행할지 또는 그것마저도 아닐지 이것만은 현재 리플랩스 리플 CEO 비롯한 리플의 수뇌부랑 그 파트너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리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는 소각해서 이 시장 신뢰를 높여나가고 또 일부는 주요 중앙은행에 OTC로 팔아서 거버넌스 참여를 유도할 거고요. 나머지 일부는 자체 준비금이나 스테이블코인 담보로서 남겨둔다. 뭐 이런 복합 구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이 일반 투자자가 쉽게 살 수 있는 XRP 물량은 크게 줄어든다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유가 뭐냐? 이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에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물량으로 결정이 되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면은 가격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저렴하다라고 느껴지는 XRP 가격이 한순간에 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이 공포랑 탐욕이라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한 개는 큰 손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 몫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한 공포감들. 또 다른 하나는 큰 손들 다 따라가서 나도 한몫 챙겨야지, 이런 과한 욕심이죠. 둘 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XRP가 설령 중앙은행에 일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시장에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XRP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도 있겠죠. 반면에 너무 욕심내서 소문만 믿고 전재산 올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소문 단계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흔하고, 또 발표 순간에는 차익 실현 매물로 떨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XRP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 작년 7월 당시 소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하루 만에 2배 넘게 상승했다가 결국에 식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면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맞게 녹여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시스템적인 폭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XRP가 시스템의 일부가 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 겉으로 드러난 가격보다도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랑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미래의 금융의 표준을 쥐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조각으로 XRP가 부상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리플이라는 기업이 수년 동안 금융권과 접촉하면서 쌓아왔던 신뢰랑 기술이 이제부터 빛을 보는 순간이니까요. 이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 오는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지는 각자의 몫인 거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비싼 값에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요. 또 누군가는 너무 일찍 확신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겠죠. 결국의 정답은 균형 감각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그 속에서 나만의 원칙을 지켜나갈 줄 아는 거, 오늘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 균형 잡힌 시각을 드렸길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XRP에 큰 변화가 왔을 때 이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선 시스템적인 폭등이었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말이죠. 유럽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란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요,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생리를 읽어내는 인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에스크로 소각설이라거나 국가 비축 시나리오, 누군가한테는 황당한 음모론처럼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2026년 현재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공식화하고 리플이 은행 면허를 통해서 제도권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 시나리오가 상상이 아닌 설계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가격의 흔들림이 아니라 이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무지성이겠죠. 40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이 베일을 벗고요, 또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이런 순간들, 우리가 알던 코인의 시대는 저물게 될 거고, 이 디지털 기축자산의 시대가 열리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부디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 시스템적인 폭발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가장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속하지만 결국에 투자 시장은 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방향성을 바꾸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 시장은 친절하지도 않고요,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영상 채널 댓글만 봐도 코인 시장 끝났다, 리플 끝났다, 알트 전부 다 죽었다, 팔고 나갈란다, 진짜로 여러가지 말들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고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묵묵하게 참고 견디시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XRP의 강력한 반등이 나왔죠. 리플만 보더라도요, 불과 2, 3일 사이에 20에서 30% 가까운 급한 반등이 나왔던 걸 봤을 때 이 시장이 왜 심리의 시장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이전 1개월, 2개월 동안 지루했고 답답했던 시장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구간에서 내가 버텼던 경험들,
흔들렸던 기억들, 그 판단들, 이 밀었던 순간들을 전부 다 경험치로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 이 시장이 올라왔고 상승했다라고 해서요, 감정적으로 다시 들뜨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분할 익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두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흐름에 맞는 단기 종목을 살려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대응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내가 과연 뭘 해야 될지, 왜 원칙 매매가 중요한지, 후회보다는 실속 챙기는 매매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 정말로 잘 대응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분명한 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단기 조정과 하락의 시장도 냉정하게 미리 대비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상승하고 반등한다고 박수만 치실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서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들기에 집중하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특히나 알트, 단기, 단타 종목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타점으로 진입하고 욕심을 내실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목표 타점을 통해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수익 실현이 된다면은 현금 비중을 쌓아나가는 이런 전략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 내다가 못 파는 것보다는 팔아서 내 돈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는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지만 너무 아쉬운 게 2,000원 초중반 또 후반에서 내려오는 정말 좋은 단기 저점 분할 매수 타점이 자주 찾아오더라도 이 불안해서 더 하락할까봐 그냥 누군가가 리플 1,000원까지 떨어진다,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무의미한 글만 보고 불안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날려버리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내가 팔고 나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게 바로 사람의 투자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리플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리플 더 떨어진다, 1,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댓글이나 말을 한다면은 그분은 과연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남들도 팔았으면 하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 투자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은요, 늘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방향성을 바꾸고요. 또 가장 낙관적인 순간에 경고를 주는데 그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시면은 매번 뒤늦게 쫓아가게 되는 거고, 준비된 사람들은 같은 장면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 이 살아남는 사람은요, 늘 그 야속함을 미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에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